예, 이번 주말에 있을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7일 남은 대선 전국에 각종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다자구도 속 양강구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RN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구도 조금 좁혀진 것 같습니다. RN서치는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했는데요. 전주에 이제 9.9%포인트였는데 이번 주에는 5.3%포인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2.3 대 37%네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몇 가지가 짚을 게 있어요. 우선은 이례적일 정도로 무선으로만 했거든요. 그 예. 말은 뭐냐 하면은 그 2030 세대를 비롯해서 젊은 층의 반응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고 예. 그리고 그만큼 그에 따른 지지층이 넓은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응답률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4.2%거든요. 예. 통상 여론조사 기법에서는 30% 이상인데 적어도 20%일 때 유의미하고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네.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응답률이 약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육자 구도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후보 구도도 중요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김종인 후보가 조사에 들어가 있지만 빠졌잖아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요. 그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네. 그리고 진보 단일화도 가능합니다. 예. 심상정 후보의 거취에 따라서. 네. 이런 점은 조금 감안해야 되고 예. 다만 여론조사가 대선의 경우에는 이 정도 표본이면 상당히 일반적 경향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유의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예. 그동안 나타났던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양강 구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확실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군소 후보들의 경우, 중약 후보들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대나 이념,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적극 투표층 관련돼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적극 투표, 그러니까 지지자 중에 내가 꼭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가 79.7%, 안철수 후보가 62.7%.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그 사람들 그 어떤 지지층이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적극 지지층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그런 지지층들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반적인 이런 지지층에 비해서 투표장에 직접 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 높이 나왔다. 그리고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정당의 주자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예. 지지층이 상당히 단단한 야권 진영의 단단한 지지층을 유권자층으로 두고 있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층이 전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불과 보름 전만 해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20% 가까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 투표층에서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약간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추세 흐름들을 본다면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들이 각 여론조사 기관별로 주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고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동률이나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다. 네. 그리고 RN서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를 저희가 비교해 본다면 일부 조사는 다자구도 속에서도 두 후보가 거의 동률이거나 똑같이 나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는 안철수 후보가 역전하는 조사도 나왔고요. 네. 다시 말해서 오늘까지 나온 이 경향들을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맹추격을 해서 예. 거의 동률의 치열한 접전을 펼쳐지고 있다. 미세한 초접전 양상인데 예. 그러나 아무래도 적극 투표층에서는 앞서는 흐름들 이것이 다른 것들이 이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와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다른 조사에서는 또 호감도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까? 예. 호감도 측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앞서는 그런 네. 흐름들을 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의 조사들이 거의 일맥상통하다. 대신에 네. 치열한 접점 속에서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현재 인지도 전반적인 지지층은 문재인 후보 측이 좀 더 견고하다. 그러나 예. 안철수 후보는
확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매일같이 이렇게 분석 내용을 여쭤보지만 날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뭐 언론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후보 등록일이 이제 주말에 이뤄지게 되는데 보통 후보 등록 당시에 지지율 1위가 대선에서도 예외 없이 당선된다 이런 공식이 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통할까라는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일단은 이런 시기적인 측면을 본다면 정말 압축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탄핵된 지 6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과정이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벌써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는 이번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미 큰 구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두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위협할 만한 보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릿수거나 거의 지금 바닥에 맴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표심이 사실상 투표할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 왜냐하면 지지할 당선이 가능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미 큰 틀은 짜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해서 후보를 등록할 상황에서 예. 앞서가는 후보가 정말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대신에 몇 가지의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열한 이 검증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검증 국면이 뭐 자녀의 문제 또는 부인의 문제 그리고 지지층에게 보여줬던 그동안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문제냐 또 실언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사실은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야 이분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나라고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실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나 다른 대선 못지않게 이번 대선도 후보 등록일쯤에서 정해지는 이미 패턴화가 돼서 다른 후보들이 떠오를 수가 없는 상황. 양강 구도, 예. 다자 구도 속의 양강 구도가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몇 가지 변수는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일에 맞춰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예. 하든 않든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그런데 없다.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그 본인의 의지 측면에서 의미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수진을 치고 예. 이번 승부를 끝까지 끌고 가서 이기겠다 의지를 표현한 것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대비가 또 나타납니다. 네. 지난 19대 때 문재인 후보가 부산 사상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그 해에 치른 대선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치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은 그 사퇴한다는 더 강한 결의, 권력 의지를 표명한다 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요 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반대 효과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는 일단 어느 정도 축을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보수로 이제 확장을 해가는데 홍준표 후보가 길목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9일 날 경남지사직을 그 보궐선거에 해서 그 꼼수 사태라는 비판을 일부 듣기도 하잖아요. 예. 다른 반론도 있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명확한 정치 노선, 정적한 입장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네. 의원직 네. 사퇴를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의원직도 사퇴하고 정말 소위 말하는 파부침주, 솥도 깨트려버리고 배도 가라앉히고 정말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자세로 예. 나간다. 우리 지지자들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지층에게 더욱더 강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만큼 강한 모습, 특히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샌님 이미지, 뭐 교수님 이미지였지만 최근에 뭐 연설하는 목소리 톤도 바뀌고 예.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지자들에게 안철수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그리고 이런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쳤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지지층을 고무하고 또 야, 안철수 후보가 좀 단단하게 우리들이 바라는 국정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해줄 수 있을까? 의심을 갖는 분들에게도 야, 뭔가 변화가 있고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구나.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후보들을 또 겨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게 이 후보자의 단단한 각오 상태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역시 뭐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강해진 모습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역대 대선의 역사를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제스처라고 해야 될까요?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임하는 어떤 후보들의 각오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역대 대선에도 존재했었습니까, 교수님? 사실 뭐 그 시기에 따라 틀린데요.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 의회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87년 체제를 처음 만들었던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의원직 사퇴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부분을 그 과감하게 의원직을 아예 접근하지 않으면서 큰 틀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요.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는 뭐 나중에 할 때의 비례대표 같은 경우 후순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때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입장과 방식은 다 틀린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보시는 유권자들이 이 제스처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제 득표율이나 뭐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내렸던 주제가 안철수 유치원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 후보의 경우에는 안보회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양 캠프 간의 이 얘기를 가지고 서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 두 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단설 병설 문제가 논란이 됐죠. 사실은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면 사실은 단설 병설 잘 모르시는데요. 일단은 국립이나 공립 그런 유치원 중에서 독립적으로 학교와 독립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이라고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이루어지는 곳들 병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요. 애초에 발언은 병설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언론의 오보다라고 해서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국민의당에서 정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다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거 자제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비싼 사립 유치원보다는 아무래도 국공립의 단설 병설 유치원 다 마찬가지로. 근데 병설이 다수거든요. 단설은 3%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단설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시기, 장소 그리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운영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실은 좀 지금 상황에 유권자들의 특히 학부형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차원에서 제대로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실언의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뭐 엄청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했던 발언의 진위도 학부형들의 이런 사립 유치원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언적인 성격은 있지만 이 부분이 지나치게 확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몇 가지 실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문자 메시지 공세에 대해서 양념 발언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굉장히 공세를 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크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정책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기에는 학제 개편 얘기하면서 3세부터 시작하는 무상 보육을 전제로 이 얘기를 듣는다면 크게 오해할 거 없는 사안인데 너무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캠프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 교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아차 싶을 겁니다. 이거. 사실 뭐 전체 유치원, 보육, 교육 이 전체의 틀에서 보자면은 단설 유치원 문제를 놓고 하는 부분적인 문제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치원 한 해에 학생이 70여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경우 140만이 넘잖아요. 1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체로 자녀 한 명이라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이 한 52% 정도 됩니다. 전체 유치원에서 틀을 점점 확장해 가면서 학부모들로서는 그나마 견뎌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달라는 거.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예. 공영제 방식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런 버스 같은 경우 서울시 버스 같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교육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바람인데 심지어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될 방향에서 그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그 자제하겠다는 부분은 예.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 반발이 결코 낮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책 수정을 하고 의사표명을 명확히 해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문제가 대선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안 후보 측에서 좀 입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앞서 박영식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 부분인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안보관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보회의 제안한 걸 두고 또 그 국민의당 측에서는 왜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예.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의 진전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뭐 선제 폭격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중에 일부는 뭐 가짜 뉴스로 밝혀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안보는 뭐 누가 말하더라도 당연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후보들끼리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면 국정에서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또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모든 정당들이 다 의회 뭐 과반수도 되지 않는 많아봐야 뭐 120석이고 적은 정당 뭐 30, 40석 이런 수준에서 나중에 서로 협치를 하고 서로 같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동반자의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같이 저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얘기한 부분들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먼저 선제 제안한 데 따라간다면 아무래도 역시 우리가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사실은 정치적 계산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가는 쪽과 뒤따라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안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예. 어떤 누군가가 뭐 선제적으로 얘기했더라도 같이 예. 나가서 더 좋은 제안으로 그 판을 자기가 주도권을 끌고 가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안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발언들.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 이 외교 상황이 정말 외교 상황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예. 뭐 북한 문제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의 우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서로 뜻을 모으면서 더 지혜를 모으는 예. 그런 후보자들 간의 안보관 교환, 토론 이런 것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예. 안보관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해졌고 더 중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후보 구도를 놓고 보자면 문재인 후보에게 약간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그 안보 문제나 북한 문제를 놓고 진보 좌파적인 성향 자체는 좋은데 국민들 전체 입장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사실 제가 열거하자면 많은데 몇 예.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대표로 사드 배치 반대 부분이겠죠. 뭐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 노라고 하겠다. 예. 뭐 미국보다 북한 먼저 가겠다. 예.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미 동맹에서 맞느냐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에 의한 불안감이 조성될수록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는 거겠죠.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제가 볼 때 경제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 교육 정책에서 의외로 조금 따듬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희망 사항으로 있는데 예. 안보 부분에서는 중도를 넘어서서 이제 보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는 국민 여론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고 봐요.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떻게 반대는 했지만 그 내용도 뭐 강도나 내용과 강도는 있었다 하더라도 예. 국민 여론을 살피고 지금의 안보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뒤집는 일이 늘 반복되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층 쪽의 여론에 맞춰간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두 후보의 안보관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안보는 보수의 일종의 무기라고 느끼는 여론이 뭐 지배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 후보 측에서 안보를
무기 삼아 나오는 것, 지금 보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 안철수 안보 대통령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야권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9년 돌아본다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불안감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북한의 도발은 더 많아졌고 북핵은 더 많이 개발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개성공단까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 뭔가 지렛대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은 과거에는 개성공단의 존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합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속수무책이 됐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떻게 이 불안한 이 한반도의 상황을 제대로 끌고 갈 것이냐. 예. 그런 북한과 중국, 미국 이 사이에서 뭐 폭격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교적인 흐름을 주도해야 되고요. 특히 안보는 더욱더 탄탄히 하면서도 예. 북한이 우리의 그런 우리 정책이 끌고 가는 쪽으로 북한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지금 보수층이 사실은 보수층을 향한 그런 북유권자들의 표심이 거의 붕괴되어 있습니다. 예. 두 후보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를 합해도 뭐 7 내지 10% 정도 두 자릿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의 마음들이 그렇다면 안보를 보수 후보들에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유리한 국면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아무래도 보수층의 보수 후보들이 이점을 갖고 있는 안보 분야의 이슈를 좀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예. 그거보다는 좀 더 정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책들을 저는 진보 후보 또 보수 후보 같이 교환하고 그 방법들을 국민께 호소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예. 특별하게 이 홍준표 후보가 이걸로 인해서 더 이점을 뭐 더 많은 이득을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현 교수께서 아까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홍준표 후보도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사드 배치 관련해서 말을 바꿨는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김 국장님 의견 전반에 예. 뭐 귀담아 듣겠습니다. 듣고 그런데 두 가지 부분 좀 짚고 그 말씀 드릴게요. 예. 먼저 그 개성공단 부분이 남북 관계의 지렛대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맞았는데 최근에는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이 났는데 북한의 소행인 걸 다 알고 여러 국제사회 비난이 있고 이렇지만 말레이시아가 예. 북한에 있는 그것도 외교관 신분과 그 가족 11명의 안전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시신 넘기면서 다 해줘야 됐단 말이에요. 예. 북한이 어디 예의라는 게 있고 뭐 국제사회를 살펴봅니까? 특히 한국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예. 그 지금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국민의 불안과 위협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게 진보 보수 정권이 같이 있었으면 비교 사태가 있는데 예. 김정은이 집권한 게 2011년 말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으로 워낙 독특한 지도자고 제가 좋게 말해서 독특하지 예. 사실은 객관적인 사회에서 그 인류 범죄자 예. 뭐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비교는 어렵지 않냐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본인 나름대로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정책 대안을 실제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누르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게 안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이슈화하고 많은 논의가 있을수록 유리할 겁니다.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아까 볼모라고 얘기하셨는데 볼모의 성격도 있지만 레버리지라는 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을 주도해서 끌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이런 뭐 공포 정치라든가 천인공노할 그런 상황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요. 예. 우리는 국제 정치학적인 이 한반도에 그리고 동북아 지형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 현우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우위를 점하면서 예. 북한을 바꿔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들을 우리 후보들도 또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어찌됐건 안보 이슈가 지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상태에서 어떤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오늘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후보에게 또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리고 김 후보가 일단 이제 사퇴를 했는데 어떤 후보를 또 측면에서 지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 흐름이나 구도에서 뭐 큰 영향이야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우리 정치 현장에서 나름대로 주목을 받아온 후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미는 가질 것 같아요. 우선은 네. 민주당 비대위원회 대표일 당시에는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사실 총선의 승리를 이끈 견인차 역할도 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무소속 후보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잘 하시겠지만은 기자들도 거의 안 따라붙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본인의 메시지 전달인데 예. 이 통합 정부나 경제 민주화 부분을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네. 존재감마저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그나마도 문재인 저격수 차원, 뭐 통합 정부를 매개로 한 본인의 역할을 찾는 정도, 이런 부분에 화두를 던져놨다는 그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네. 대선 후보는 이제 4월 15, 16일 되면은 등록을 하면 기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예. 3억 원입니다. 사실 예비 후보도 다른 후보들 경우 다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고 있는 거거든요. 예비 후보도 대선 경우는 후보 등록 남발을 막기 위해서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본선을 앞두고 상황을 보셨겠지만 충분히 본인의 나름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네.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홍욱 교수님, 저희가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김종인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어떤 후보가 될지 그것만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면요. 계속 볼 겁니다. 예. 누가 정말로 이 국정을 잘 이끌 것인가, 예. 통합 정부의 역할, 개헌, 경제민주화 누가 잘할 것인가. 그런데 현재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예. 실어서 뛰쳐나온 더불어민주당 같이 문재인 하기는 좀 후보는 아닐 쉽지는 것 같고.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경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자유한국당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만일의 경우 힘을 실어준다면 결국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런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개헌과 경제 민주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있으나 예. 이분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또 철학이 강하신 분이기 예. 때문에 쉽게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